그날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가게를 나가지 않고 중학생 친딸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로 집으로 들어온 낯선 불청객.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건 청테이프와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도끼였습니다. 그리곤 악마의 얼굴로 소리를 쳤죠. 내가 오늘 싹 다 죽이겠다. 벌써 2명이나 죽이고 왔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조금이라도 소리내면 찍어 죽이겠다. 그런데 그 불청객의 얼굴을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일가족이 피해를 입은 끔찍한 사건. 범행 후에도 범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유치장 내에서도요, 다리를 올린 상태로 코를 골며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피해자 측을 바라보며 보복할 거다. 내 동생들이 정말 많다. 헌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실제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계속 누군가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조직의 일원이었죠.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범인은 평상시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사촌형이 부산 검찰 쪽에 있는 팀장 조모 씨다. 예전에 사고 쳤을 때도 얼마 안 살고 늘 풀려나왔다. 이번에도 금방 풀려날 것이며 나오면 너희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허언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실제 확인해본 결과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 검찰 쪽 팀장 조 씨가 있었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과 사실도 진실이었죠. 과거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내연관계였던 한 여성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실형 선고 비롯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6번, 사기, 절도 같은 범죄로 14번, 소년보호 처분부터 기소유예까지 모든 전과를 다 합치면 20회 이상. 네, 전과 20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1년 후인 2025년 출소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부산 도끼 사건, 1년 후 출소하는 그놈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사건은 매우 끔찍한 사건입니다. 1년 후 그가 출소합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문제는 우린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검색조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성의 입에 칼을 넣고 귀까지 찢은 살인미수로 징역 10년형 선고. 그런데 3년 만에 조기 출소했던 전적. 감옥에 가도 금방 나온다라며 주변 사람들을 겁주고 다닌 그 남성. 어렸을 적 소년 보호 처분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대부분을 범죄를 저지르며 교정시설에서 살았던 인물. 2025년 만 56세의 나이로 출소하는 그는 과연 정말 교정이 되었을까요? 출소 후 어디선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2025년 그가 출소한다면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을 통해 꼭 확인해 주십시오. 1969년생, 그의 이름은 조경호입니다. 그는 왜 일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건의 내막을 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조경호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 여성과 함께 동거를 하며 살게 되는데요. 2010년 5월달부터 범죄 행위가 점차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동거하며 살았던 곳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거지였는데 술에 취해 귀가한 채 내연 여인,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요. 당연히 사귀는 사이, 동거하는 사이다 보니까 술을 좀 적당히 먹어라, 조금만 마셔라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으로 코 부위를 때려 골절상을 입히게 됩니다.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는데요. 2010년 6월 7일 새벽 3시경 같은 주거지에서 조경호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술에 취해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동거녀에게 똑같은 얘기로 돈을 잃었냐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화가 났던 조경호는 너를 만나서 재수가 없는 거다. 돈을 못 따는 거다. 널 죽이겠다라며 냉장고 냉동실 칸에 있던 식칼을 꺼내서 엉덩이 부분을 찌르게 됩니다. 즉 공격을 점차 강화하기 시작을 했죠. 동거녀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도망가면 너희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계속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은 또 이어졌습니다. 2010년 6월 26일 새벽 3시 30분 도박을 하다가 동거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 50만 원을 빌릴 건데 네가 지금 말로 보증을 좀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거절했는데요. 그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해 폭행하고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 온몸을 밟아 끔찍한 폭행을 가합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돈을 받아내야 했거든요. 같이 살았던 집도 동거녀, 그리고 경제활동도 동거녀, 동거녀에게서 모든 돈이 나온다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폭행만 가했던 겁니다. 그 이후 동거녀는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쳐봤자 잡힐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동거녀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29일 밤 12시 이날은 주거지가 아닌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모텔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경호는 동거녀에게 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너 이것 돈 안 빌려주고 또다시 숨어버리면 네 가족 다 죽일 거야 라는 말을 하죠. 물론 돈을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직후 끔찍한 폭행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왜 안 빌려주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가했죠. 심지어 7월 2일 저녁 7시 그 같은 모텔 화장실에서는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여자용 가운을 직접 찢어 끈으로 만든 뒤 목을 묶어서 샤워기에 고정한 뒤 목을 졸라 폭행을 가합니다. 결국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게 되자 2010년 7월 30일 동거녀는 조경호를 떠나게 됩니다. 행방을 아예 감춰버렸던 것이었죠. 그때 조경호는 타겟을 노립니다. 바로 그 동거녀의 친오빠였죠. 그 친오빠 부부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친오빠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바로 옆에서 친오빠의 아내분께서는 조그만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조경호는 인테리어 가게에 들어가 수차례 동거녀가 어딨냐, 동생 어딨냐 라고 물었지만 당연히 몰랐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경호는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사라진 그날 동거녀에게 조경호가 이렇게 마지막 전화를 겁니다. 오늘 너 상복 입게 만들어줄게. 오늘 너희 오빠 가족들 다 죽인다. 단순한 협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조경호는 그 직후 동네 철물점을 향해 청테이프와 도끼를 구매합니다. 이유는 동거녀의 친오빠 집에 아내와 어린 딸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왜냐?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친딸 중2였습니다. 함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자, 이렇게 조경호는 앙심을 품고 그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경호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가족관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동거녀의 친오빠, 피해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같이 집에 있었던 중학교 2학년생 딸,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큰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오랜만에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인테리어 가게에 가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문을 쿵쿵쿵 두드렸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쉬고 자신의 중2 여동생과 함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밖에 같이 나갔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정적만 흘렀던 겁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살려줘. 바로 어머니의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TV를 보고 있었던 어머니와 여동생. 그런데 갑자기 조경호가 문을 열고 침입을 합니다. 들어왔던 조경호는 정말 말 그대로 극악무도했습니다. 거의 2시간가량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하죠. 청테이프를 사와 손발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실실 웃으며 얼굴을 때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이불을 덮어 씌우고 입을 일부를 뜯어 눈도 가린 채 웃으면서 도끼로 공격을 했죠. 자기가 힘이 들면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담배까지 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이었습니다. 조경호는 범행 대상을 여동생에게까지 뻗치게 되죠. 작은 방으로 여동생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을 합니다. 수박이 쪼개지면 속이 빨간 거 봤지. 너희 엄마 머리 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엄마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동생은 엄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 그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죠. 손발을 결박시키고 모든 옷을 벗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바로 오빠가 와서 쿵쿵쿵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행동을 잠깐 멈추고 나체 상태였던 조경호, 엄마에게 달려가서 머리에 도끼를 올리고 소리 지르면 죽일 거다. 그리고 다시 작은 방에 들어가 여동생에게도 소리내면 너희 엄마를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신의 딸에게 끔찍한 피해가 가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을 겁니다. 손발이 청테이프가 묶인 그 상태로요. 기어가서 현관문에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이로 치아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렸죠. 오빠는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겠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는 인테리어 가게에 있는 줄자를 들고 집으로 바로 뛰어오게 된 상황이었죠. 오빠의 입장에서는 계단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조경호와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아버지는 놀랬죠. 자신의 여동생과 만났던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 왜 그러냐? 손에 있는 거 일단 내 손에 좀 달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침착하게 얘기를 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경호는 너나 나나 다 죽자, 다 죽이겠다라고 하며 순식간에 도끼로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을 보고 고함을 질러 계단에 있던 오빠를 불렀죠. 급하게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피범벅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일단 조경호를 제압해야 됐습니다. 제압하는 그 상황에서도 도끼로 공격을 했죠. 먼저 도끼를 뺏었지만 문제는 보통 사람이 도끼로 그렇게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경호는 오빠를 잡아 2층 난간 화분 있는 곳에 던져버렸죠. 정말 다행히도 몸이 다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났던 상황, 정말 다행히도요. 그 밑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올라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아버지는 발을 잡고 있었고 그 청년과 함께 조경호를 제압하게 됩니다. 헌데 조경호는 나체의 상태로 그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하기 시작하죠. 오빠와 그 밑에 있던 청년은 함께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빠가 계단에서 상황이 이상해 112에 신고를 했더니 112는 이거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세요. 자기들이 접수해준 게 아닙니다.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계속해서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던 것이었죠. 결국에 한참 시간이 지나 전화를 받고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찰은 집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여러 번 집 주소를 정확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소를 다른 데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도주하는 조경호를 따라 밑집에 살았던 청년과 오빠가 약 700m를 따라가는데요. 중간중간에 병을 깨서 공격하려고도 했고 그 사이에 오빠의 눈을 손으로 찌르서 안구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택시를 급하게 타려고 했던 나체 상태의 조경호, 그를 제압하게 됩니다.
헌데 때마침 사고 접수를 받았던 경찰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 걸 보고 주변을 돌다가 신고 접수 30분이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해 조경호를 검거하게 되었죠. 범인은 조경호.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범죄 얼마나 잔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어떤 원한 관계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신과 동거녀의 사이의 관계였던 건데 그걸 아예 친오빠의 일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게 조경호였죠. 도끼로 공격을 받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두개골이 도끼로 몇 차례 타격을 받아 함몰된 상태였으며 얼굴 부분도 맞아 코의 조직이 절반쯤 날라가 더 이상 신경을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정도의 손상이었죠. 갈비뼈 또한 두 개가 완전히 으스러져 일어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도끼로 인해 가슴 부위, 어깨뼈 부분에 엄청난 골절이 있는 상태였죠. 응급실에 있을 때 피해자 조사차 왔던 형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형을 살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셔라. 형사들이 말하는 최고형은 몇 년일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재판 당시 조경호는요, 모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죠. 일단 사람이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의료적 기술로 살려낸 겁니다. 자신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즉 살인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여동생에게 했던 행동, 성폭행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미수로 그쳤지만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다. 가장 큰 형량 두 개를 피해 나가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냥 위험만을 가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고 공격하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린 분명 알고 있습니다. 처음 조경호를 봤을 때 나체 상태였죠. 피해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경호는 처음에 속옷은 입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몸싸움을 하다 벗겨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왜냐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할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들 모두가 나체 상태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진술을 번복합니다. 바지가 벗겨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는 벗은 이유에 대해서는 허리띠 잠금 장치가 떨어져서 그냥 바지가 내려간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가 나중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덥고 땀이 나서 바지를 벗은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죠. 1심 재판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의 주장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목격자들도 많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고 피해자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 맞았죠.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살인 미수에 대해서 부정했던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오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다, 상복을 입을 준비해라 라고 위협을 가했고 그 직후 범행 도구들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공격했다는 것,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건 뭔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위협하기 위한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섰다라는 판단입니다. 계획적인 살인 미수건, 그리고 성범죄까지 그 위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 죄명이 함께 붙게 됩니다. 그의 형량은 몇 년이 나오는 게 적합할까요?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의 전과는 20범 이상입니다. 과거에도 살인 미수건을 받았다 3년 만에 출소했던 전적이 있죠. 폭행, 절도, 사기, 아무렇지 않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며 어린 시절부터 소년 범죄자로 키워 계속적으로 컸다, 이런 끔찍한 범행까지 또다시 저지른 겁니다. 자신이 한 조직에 있다라고 얘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고 사촌형이 검찰이라고 얘기하며 주변 사람들 또다시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신고해봐야 절대 나는 어떤 피해도 없다 라고 주장했던 자였죠. 1심의 선고는 징역 10년형이었습니다. 선고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여동생. 한 일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던 걸까요? 판결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 이유였습니다. 당시 재판장 구남수 판사님, 주경태 판사님, 신선 판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라는 이야기시겠죠. 중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까요? 모든 일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겉으로 있는 상처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째서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말을 하셨던 걸까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 형량을 받게 해주겠다. 그게 10년이었죠. 초범도 아닙니다. 그동안 끔찍한 범죄를 계속 저질렀던, 어쩌면 대한민국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성을 보이고 있는 그 범죄자에게 또다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물론 그 이후 언론을 타고 나선 항소심에선 형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징역 15년이었죠. 성범죄 목적의 살인 미수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서면에서 발생했던 사건. 항소심 때 형량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건지 지금도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게 조경호는 2025년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조경호가 내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가 저질렀던 범행은 살인 미수, 강간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상해, 집단 흉기 등 주거 침입, 집단 흉기 등 감금, 상해, 공갈 미수, 폭행죄. 헌데 15년이었죠. 5년간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함께 있지요. 저희는 과거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 그들을 언제까지 1대1로 관리할 것이냐. 조경호도 1대1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그는 분명 다시 세상에 나옵니다. 만 56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는 조경호. 그동안 어떤 교정교화도 없었습니다. 그가 출소를 하고 나면 누가 지켜줄까요? 저는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검색도 못합니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출소하게 되면 다시 부산 어딘가로 오게 되겠죠. 적어도 그가 지었던 죄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겐 우편물 같은 게 간다 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일부에만 가는 것, 그리고 범죄 죄명에 대한 사실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다라는 점들까지요.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건 그만큼 파렴치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고위험군 범죄자. 하지만 그가 법적 처벌을 다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굴도 알지 못하니 출소했을 때 그 얼굴이라도 어디에 사는지라도 알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경호 주변에서 조경호를 비호하며 그 조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조경호와 함께 피해자들을 향해 그 칼끝을 또다시 노린다던가 그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또한 당신들 모두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악마는 내년에 출소합니다. 저는 김하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나머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했죠. 뭐 돈 받고 뭐 사건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막 해서 구속되고 뭐 이런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이 있으면서 뭐 법이 제정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법안들이 저장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고위험군 성범죄자들, 그냥 일반 성범죄자가 아니고요, 연쇄 성범죄자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곧 출소합니다라고 해서 검색이라도 해볼 수 있게 이름을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통과가 되고 하게 된다면. 물론 그 통과가 나쁘다 뭐다를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통과가 된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만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통과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조두순 나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1대1 관리하겠다고 예산 엄청 때려받고, 나머지 고위험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관리감독 안 했잖아요. 그럼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냥 뭔가 법안부터 빵 만들어버리고 뒤에 터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한국형 재직합법이 논의가 되다가 지금 또 멈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이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안을 따를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걸 만들 때는 제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된 겁니다. 다 알아요. 사적제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문제였던 건지 그 부분도 보완을 하면서, 저도 잘못됐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요 영상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좀 어쨌든 있죠. 유튜브에 타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부로 막 뭐 공개하진 않아요. 진짜 고위험군 범죄자들 있죠. 이제 저희 이런 거 도움 주시는 분이 그 심리과학센터 전 이사님이신데, 전 이사님께서 또 이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유튜브 세상에 그런 일이 터지면서 막 변호사까지도 막 나쁜 짓 하고 도와줘가지고 막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변호사 협회에다가도, 그리고 범죄 연구 기관이 있죠. 그 기관에도 이제 그런 사건 판결문은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뭐 어쨌든 여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를 해오셨고 확인을 하셨어요. 이제 출소하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일반적인 성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연쇄범죄자가 아니니까.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재범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 중이세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대호 기억하시나요? 뭐 가끔 보면 장대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면 뭐 좀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장대호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 폭행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극악무도한 애들이 많아요. 교도소 안에서도요, 교도관 폭행하고, 어차피 자기 잃을 게 없거든요. 무기수니까. 뭐 자기 징역 형량 높으니까. 자기 인권 운운하면서 교도관을 폭행해요. 손가락 꺾고 코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 하고. 그 장대호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추가 형량을 받았어요. 1년인가? 폭행으로. 장대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 있죠. 그 안에서 계속 그러고 나와서도 재범 일으키고. 근데 이런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대안도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뭐 과거 했던 것처럼 위험한 애들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못 밝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후속 조치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영상이 내려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이름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 출소하게 되면 기사가 뜰 텐데 그 이름으로 검색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감시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시작에 앞서 우리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휴학하고요, 복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마무리를 잘했죠. 근데 다음날 경찰이 집 앞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죠. 변명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됐고 모든 말을 다 자릅니다. 인적사항을 적어갑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게 답변이었죠.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선임한 변호사님이 확인해보니까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사건일 겁니다. 저희와 함께 진행을 했던 바로 동탄경찰서 그 화장실 무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걸 뭘 그렇게 자꾸 깊게 파고드냐, 그냥 뭐 송치도 됐다고 하던데 그냥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22살 한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잘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던 건 그동안 계속 그래왔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경각심이나 그 이들이 해왔던 수사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과정들 사이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궁금증을 던져왔던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처했을 때 경찰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근데 그 안에서 무언가 좀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된다면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한 얘기이고 싫어하고 혹은 간섭이다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전부 무응답입니다. 저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명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A군을 만났던 경찰의 입에서 나온 말,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말씀을 하셨으니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땐 즉각적으로 대응하던 동탄경찰서.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질문에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떳떳해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불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기 싫어서인 건가요?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달렸던 동탄경찰서 자유 게시판은 폐쇄되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적혀있죠.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 방침에 따라 통합 운영된다. 그동안 자유 게시판을 운영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만 남기고 말이죠. 정말 그런 건가라고 궁금해서 다른 경찰청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자유 게시판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통합 서비스로 변경된 곳도 있습니다. 하필 실상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아하다라고 해서 기사까지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헌데요, 정말 재밌는 건 이 내용이 언론을 타고 나오자 동탄경찰서는 바로 해명합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닫은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경찰청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빠르죠. 저번 개인정보 유출 건도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답변을 하죠. 물론 중간에 몇 번 수정은 했지만 말이죠.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어떤 답변도 없는 벽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했던 무고 피해자 A군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냥 기다렸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요. 그냥 뭐 기다리라니까 기다린 거였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서 송치 결정서라는 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입니다. 바로 무고죄에 대해서 송치를 결정한 동탄경찰서였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진술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로 진술을 해 무고한 피해를 입혔다. 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린 끝. 동탄경찰서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할 거 다 했다고요. 수사해봤는데 아차차 했고 이제 우리가 다시 무고죄를 알아서 조사해줬잖아. 너의 의견은 묻지 않았어. 우리가 인지를 했어. 이건 무고죄야. 우리가 조사를 했고 검찰로 넘겼어. 넌 이제 검찰에 가서 얘기해.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끝났다는 뜻이 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소에 먹던 약을 그날따라 많이 먹어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었죠. 프로파일러 분들까지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내용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약이 때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취지가 보완되면서 넘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송치가 되었다. 그럼 그 다음은요? 끝난 건가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무고 피해자 A군에게 사과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과를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 적 없잖아요. 무고 피해자 조사받는 날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A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오라고 했잖아요. 바로 무고죄 피해자 조사로 말이죠.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곳에서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냐? 알겠다. 왔던 경찰들이요. 엄청 안이 꼽게 자기 억울한 것만 하소연하고 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과할 거면 가라 라고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죠. 변호인도 함께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제도가 보완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상위 기관이었던 경기 남부경찰청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동탄경찰서의 그동안의 성범죄 관련 조사가 잘못된 게 있는지를 체크하겠다라는 전수조사였죠. 결과는 보완 필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보였다. 앞으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입니다. 반말하고 범인 취급하고 인적사항 알아가서 입건시키고 그 뒤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찰 어떠한 것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어떠한 내용도 다른 건 알 수가 없지요. 징계를 받았다, 처벌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 뭐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 오늘이었죠. 2024년 7월 30일 유튜브의 한 채널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채널과 그곳에서 대표로 운영하시는 그 주무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같은 공직이다 보니까 뭐 어떤 계획들상으로 같이 방송을 하는 날짜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경찰청장이 이런 답을 하게 됩니다. 사과했다. 잘못됐다를 인정한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청장님, 한 사람 인생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영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 A군이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사과를 하실 거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실 거면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면 사실 굉장히 진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요, 그때 잠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자칫 잘못해서 아들 정말 성범죄자 될까봐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저희가 요청하는 모든 것들 다 직접 나서서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어떻게 보상을 하실 건데요? 사과하셨다고요? 어디다 하셨죠? 국민에 사과하셨나요? 정작 A군은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느낌, 제 뇌피셜 던지겠습니다. 세탁기 돌리러 나오신 것 같아요. 왜? 송치했으니까. 이제 경찰당에 끝났으니까 넘어갔고 그동안 좀 잡음이 있었으니까 좋게 끝내자. 그걸 왜 공직 채널을 이용해서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뀔 뻔했습니다. 그것도 대학교 휴학하고 군대를 나라가 불러서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복학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발생했던 사건. 그 친구 처음에 변호사요. 자기 변호사 할 돈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그냥 묻어졌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알고 계실 텐데요. 어머니가 직접 그 신고 여성을 만나서 그 녹취록을 듣게 되고 세상에 공개되자 그제서야 발빠르게 무혐의 처리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게 정말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될 얘기도 아니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무언가 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시간 지나서 검찰에서 나오는 결과로 모든 걸 종결짓고 싶다, 이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었죠.
오늘 저희는 총 4가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되어 있는 보안 지시 문제입니다. 동탄경찰서 형사에 녹취록을 직접 공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해자 측은 2번이나 사과를 하고 싶었다. 피해자인 A군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양쪽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하지 않은 이유도 직접 녹취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세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수사기법. 개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과만 했죠. 그 사과도 정상적인 사과가 아니었다는 것.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당일 사건 기록의 의혹입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것과 당시 신고 여성이 얘기하는 것, 남편이 얘기하는 것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작에 앞서서 이 녹취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A군은요, 정말 많은 곳에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검찰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되는 것만을 기다려야만 했는데 그건 너무 동탄경찰서가 원하는 일인 것 같아 제가 A군에게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확인 좀 해달라.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A군이 흔쾌히 하겠다라고 하고 직접 연락을 한 녹취록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떠도는 신청서 양식 있잖아요. 네네. 그 양식이 기본 양식이에요. 저희가 임의로 만든 양식이 아니고, 네네. 예, 모든 그 국선변호사 신청서 양식이 그 양식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네, 그 기본 양식인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을 적잖아요, 거기에. 네네, 네네, 근데 제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신 국선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네, 그런 서류를 받을 때 인적사항이 만약에 공개가 돼 있더라도, 보통은 이제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그런 데까지만 노출이 되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생년월일이나 뭐 집 주소나 그런 것까지 좀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블라인드 처리가 인적사항은 상대방 인적사항은 이름도 포함해서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있는 기본 양식이다. 임으로 우리가 설정한 건 아니다. 블라인드 하자는 것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서류가 바로 그 서류죠. 근데 저희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양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동탄경찰서는 확실히 이 양식이 다릅니다. 언급한 대로 기본적인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양식 중에 왜 동탄서만 다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가해자 부분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쪽에 다른 보통의 서류를 보게 되면 성명, 생년월일 이렇게 2개만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는 아예 항목이 없죠. 대부분 성명조차 모르면 그냥 성명 불상 이렇게 적어놓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저희는 당시에 국선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에 가해자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는다. 보통 피해자가 처음 신고나 고소한 내역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작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서류를 통해 새롭게 얻는 정보는 없다. 만약 누군지 모른 채로 고소한다면 가해자가 성명 불상자로 기재된다. 동탄경찰서 양식이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잘못하신 겁니다. 수사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신고나 고소한 내역을 가지고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 누가 작성했죠? 동탄서 당신들이 한 거예요. 보통의 원래 양식대로 하지 않고요. 당신들이 직접 찾아가서 A군의 인적사항 다 물어봤죠. 신분증 다 확인했죠. 그거 다 따서 본인들이 작성해 준 겁니다. 저거 원래 누가 해야 되냐고요? 고소인, 신고인이 해야 됩니다. 그 여성이 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그 여성의 입장에선 뭐죠? 누군지는 잘 몰라요. 성명 불상.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요, 동탄서 여러분? 본인들이 직접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 신고 여성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신원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거 인적사항 다 적어서 넘기신 거라고요. 이 절차가 잘못된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은 국선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는 경찰이 조사한 단계, 수사 단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소인, 신고인에 대한 내용으로만 작성하게 돼 있다. 본인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매뉴얼 어긴 겁니다. 부정하실 수 있나요? 또 답변 안 하실 건가요? 자, 그리고요. 자기들이 직접 이런 내용을 적게 되면 블라인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헌데 자기들이 블라인드를 하지 않았죠. 그 다음 탓이요? 아, 이거 검찰에서 했어야죠. 예, 검찰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내부 서류이기 때문에 어디로 유출될지는 뭐 자기들도 내부 서류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죠. 방심인 걸까요?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 탓 아니에요. 검찰 탓.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면 검찰도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바뀌어야죠. 그럼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탄경찰서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성범죄 피해자가 이런 국선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를 쓸 때 왜 검찰도 국선 변호사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 왜 관심이 없었냐면, 이걸 작성하는 사람 자체가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고소인, 신고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아는 사람이면 인적사항 다 적으니까요. 당신들이 적어낸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서류가 아는 사람 사이에 발생했구나로 보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수사 방식을 어긴 겁니다. 아는 사이면 인적사항을 다 적으니까 이름 누구,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네, 그러면 작성이 되겠죠. 그럼 그 서류가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본인들이 작성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거 매뉴얼 쪽으로 누가 작성하죠? 누구의 것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대로면 신고를 한 사람, 그리고 고소를 한 사람, 그 신고 여성이 지금 현재 피해자인 A군의 인적사항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 저 서류가 저렇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요. 발뺌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역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그냥 인적사항 따위는 그냥 마음대로 갖다 퍼주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자백하실지 몰랐어요. 서류 검토 다시 해보십시오. 이거 누가 쓰게 돼 있는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류에서 가해자의, 이땐 가해자였죠, A군이.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준 사람, 적은 사람은 경찰입니다. 헌데 신고한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면 성명불상으로 적는 게 맞다고요. 당신들이 뭔데 씁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매뉴얼적으로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명불상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서류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동탄서가 저걸 아니다, 경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 매뉴얼 정말 많이 이상하게 만드신 겁니다. 저 서류가 왜 가해자라고 써있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저 서류가 가해자라고 쓰여진 이유, 누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사과하실 건가요, 혹시? 사과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서류 작성하신 그분은 뭐 따로 말씀 없으셨던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 따로 얘기한 건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낮에 네. 강력팀에 이제 연락을 넣었는데 네네.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안 계시다고 그렇게 제가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수사팀에 이렇게 연락이라도 그러셨구나. 계속 외근을 해요. 근무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연락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찰청장님, 사과했다고요? A군 사과받은 적 없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외근 나갔답니다. 외근 나갈 수 있죠. 바쁘실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뒤에 전화라도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안 옵니다. 그럼 사과받은 적이 없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경찰청장님이 하셨던 말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런 자세로 인터뷰하시는 건 더 말이 안 되고요. 그걸 바로 2차 가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2번이나 사과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게 뭐였냐면요, 참 이상할 정도로 동탄경찰서는 당시 이제 완전 무고죄로 상황이 뒤바뀌었죠. A군은 피해자, 신고 여성은 가해자가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됐던 이쪽은 2번이나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경찰 쪽에 전달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A군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A군 또한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전했지만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질문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답변입니다. 이게 언제 이거를 전달해줘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고 같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서로 지금 어디 아파트에 살고 뭐 어디 몇 동에 살고 이거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고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거를. 근데 이게 또 전화상으로 이게 뭐 사과하고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만나서 또 얼굴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걔한테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뭐 그쪽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게 맞을지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사건이 종결된 쯤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불행하게도 이 개인정보 뭐 이게 터져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을 그 후에 이제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마치 말은 다 A군, 너를 배려해서 나의 생각이었어, 수사관으로서. 근데 하필 개인정보가 문제가 터졌어. 왜 하필 이 사건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배려하셨다고요? 애초부터 검거할 땐 그냥 범죄자 취급을 했고, 특정해서 찾았다, 변명할 거 있지 않냐, 어떠한 진술조차 하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반말을 찍찍하면서 인적사항 다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건시켜버렸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젠 누굴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 경찰들의 말 들으면 그렇게 로맨틱하고 생각을 잘하시는 경찰이라면 반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A군의 입장을 이해해줬죠. 같은 아파트, 비슷한 동네. 애초에 그러면 강제추행죄에 입건됐을 당시, 당신들이 범인이라고 딱 낙인 찍었을 그때 당시죠. 신고 여성과 A군이 너무 가까운 데서 하니까 신고 여성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순찰 더 강화하셨나요? 진짜 그 정도의 배려심 있으셨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납득을 시키려면요, 애초부터 모든 과정이 다 똑같이 일관되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납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여성 처음에 신고했고 A군 범죄자 취급했을 때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A군 잡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말에서는 유독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른 거는 매뉴얼적으로 우리가 있는 데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때는 또 나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다, 나의 생각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더 배려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다. 뭘 배려하는 거죠? A군도 처벌을 원하지만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무슨 문제인지 라고 얘기를 했으면 A군에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둘 사이에 연락을 하다가 만나는 게 같은 아파트여서 문제. 같은 아파트인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6월 26일 날 얼굴을 봤잖아요. 그 음성 녹취록 우리가 공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무혐의 준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거짓말하니까 말이 자꾸 이상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건 발생됐고 입건시켜놓고 우리가 하루 만에 증거자를 공개를 했죠. 신고 여성이 말 이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당신들 바로 그 무혐의로 처리시켰죠. 이래놓고 갑자기 무고죄로 돌렸죠. 그래놓고 보호를 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얼굴 알고 있었고 같은 동네인 거 얼굴 보고 알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들도 알았잖아요. 녹취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연락처를 알려주면 뭐 할 것 같아서. 얼굴 알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변명이고 핑계라고밖에 안 들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세 번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수사 방법. 개선 방법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과 없죠. 이미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동탄경찰서 손 털었습니다. 끝났죠. 자기들은 무고죄로 다 해서 수사해서 넘겼으니까. 그 전에 무고죄 피해자로 A군을 다시 만나 당시 수사가 있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씩씩거리고 화내면서 불만 섞인 하소연을 하고 갔다라는 것. 정말 궁금합니다. 누굴 위한 사과고 누가 사과를 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A군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신들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왜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면서요. 변명할 거 있지 않냐면서요. 변명이란 말 자체가 범죄자 취급이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진행을 해놓고 태세 전환 되게 빠르게 하셨죠. 위한다고요 갑자기. 널 위하고 있어. 네가 걱정돼서 그랬어. 그 전엔 다 만나게 해놓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정말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신 것까지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자기들 생각에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범인 얘야. 잡아. 얘네. 얘 말고 없잖아. CCTV 봤더니 나간 애가 얘밖에 없는데. 그럼 얘로 해. 잡아. 너. 변호사? 내가 이미 다 확인해봤어. 인적사항 땄어. 내가 적어줄게. 다 적어줘요. 입건. 기다려. 조사만 하면 되니까. 빼박이니까. 시간 지나면 끝나겠지. 근데 녹취가 나오네? 이거 아니네? 아, 신고한 여자가 약을 먹었구나. 허위 진술했구나. 이걸로 뭐라? 이거잖아. 이 사람이, 자, 너의 A군 너의 의사는 상관없어. 무고죄! 우리가 인지했어. 동탄경찰서. 위대한 동탄경찰서가 인지를 했다. 우리가 그래서 너한테 무고죄를 줄게. 자, 한번 오셔가지고 피해자 조사 한번 받으세요. 무고죄의 피해자인 A군. 씩씩거리면서 화내고 화소연하고 아무 통보 없고 그리고 딱 자 우리 송씨 끝. 우린 깔끔하게 사건 해결했어요. 깔끔하십니까? 이거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 저는 지금 딱 이 루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아니면 이 상황들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A군을 생각하고 아끼셨다고요? 아이고, 정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저한텐 결정타였죠. 사건 당일 그 기록에 대한 의혹입니다. 저희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약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 그 신고 여성, 지금 무고죄의 피고인이죠. 검찰로 갔으니까. 신고 여성은 어떻게 A군을 특정하고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답답했지만 이번엔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신고자였던 그 여성분이 처음부터 제 인상착의를 특정했다고 말했었는데 그 화장실 내부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제가 모자 쓰고 있고 반팔 반바지에 체격도 건장하다고 하고 키도 170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전화상으로 제가 그 상대방 진술 부분을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여자 화장실에 나오면서 네.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봤다.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네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네. 그분이 처음 신고하고 경찰이랑 CCTV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때 뭐 그 여성분 혼자 본 거예요? 그러면? CCTV를요? 네네. 그 화장실 CCTV. CCTV는 경찰이 봤죠. 아, 그러면 그때 여성분은 안 보신 거예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처음에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CCTV를 봤고 일반인은
원래 이제 일반인은 CCTV 열람 같은 게 제한돼 있어요. 개인정보, 사람 얼굴 같은 것도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시청하기에는, 영상을 보기에는 제한된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담당 형사들이 CCTV를 열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놀라운 진술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신고 여성이 CCTV를 안 봤다. 신고 여성이 당시에 약에 취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모자를 썼다. 반팔, 반바지. 그리고요, 그 다음 말도 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키는 172cm 정도. 지금 경찰의 말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자기가 화장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고 얼핏 그걸 보고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경찰의 입장입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얼핏 딱 보면서 쭉 걸어나가는 장면까지 있을 텐데 그 장면을 뒷모습만 보고 키부터 체격, 옷까지 다 맞췄다는 겁니다. 남자 화장실을 볼 수 있었을까? 이 문이 평상시 많이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심히 보려고 보면 볼 수 있었나 봅니다. 조금 보이는 장면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본인에게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건데 그 안에 시간상으로 보면 A군이 있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게 맞으니까요. A군의 모습을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 경찰의 입장은 그냥 그렇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왜 우리가 확실하게 신원을 특정했느냐 하면 신고 여성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신고 여성이 탁탁탁탁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입건을 하고 확인하고 뭐 해볼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공개를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음성은 이 사건을 뒤집었던 어머니가 녹음하신 그 6월 26일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학교 가서 지금. 그러니까 먼저 나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소리 이렇게 발로 팍 쳐가지고 그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고 난 정신이 없어서 되게 터벅터벅. 근데 CCTV 보셨어요? 다 봤어요.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사람이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고 난 정신이 없어서 되게 터벅터벅. 근데 CCTV 보셨어요? 다 봤어요. 못 보신다면서요? 권한이 없으시다면서요? 어떻게 봤을까요? 다 봤다는데요. 참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왜 말이 다를까? 그리고 남편분에 대한 육성도 저희가 갖고 있지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거든요. 불법적으로 올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와 얘기를 나눌 때 질문이 바로 제가 이렇게 했죠. 신고 당일날 CCTV 아내분과 경찰이 같이 보신 거냐라는 질문에 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안 봤으니까요. 애기 엄마가 봤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봤다는데요? 뭘까요? 좀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키가 172cm다. 건장한 체격이다. 사실 좀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의아했던 진술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탄서가 답을 준다면 말이죠. 첫째, 지금 전화받은 경찰 여청과 형사가 잘 몰라서 헛소리한 거다. 이거거나 두 번째, 무고죄로 약을 먹었던 그 여성의 진술이 잘못된 거다. 기억이 좀 잘못 왜곡된 거다. 우리가 실제로 CCTV를 보여줬던 날짜는 언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증거가 없을 것 같죠? 저 다 안 깝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갈 거거든요. 차근차근 이래야 당신들 거짓말이 공개되니까. 참 의아합니다. 예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황정민 씨가 형사 역할로 나오고 이제 약을 하는 뭐 재벌 2세 역할로 유모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자꾸 뭔가 일을 크게 벌립니다. 단순하게 폭행으로 끝낼 수 있는 걸 자꾸 막 뭐 청부살인하려고 하고 일을 키우다 보니까 그때 황정민 형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왜 크게 만드냐? 애초에 잘못된 걸 얘기하고 사과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얘기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이렇게까지 서로 피곤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역으로 한편으론 그동안 동탄경찰서의 여청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간다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수조사 결과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글쎄요.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